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공식 문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인데요. 아, 네. 그 개인 파산 사건 관련 문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에 나오는 채무자분 성함이나 사건 번호, 관련된 구체적인 상호 같은 건 저희가 다 익명으로 처리했고요. 이걸 통해서 한 개인이 어쩌다가 파산에 이르게 됐는지, 또 지금 법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과정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 한 사람의 재정적인 여정을 뭐랄까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단순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이나 맥락, 그리고 이 파산 절차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의미까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파산 절차 하면 좀 막연하고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한 분의 이야기, 그 시작부터 좀 따라가 보죠. 우선 이분이 72년생 남성이시고 원래는 한양대학교 음대에서 트럼펫을 전공하셨어요. 네, 그렇죠. 심지어 미국 유학 경험까지 있으신 그러니까 재능 있는 연주자셨던 거죠. 네. 그런데 연주자로서 한참 활동해야 할 시기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더라고요. 입술 부상이랑 수술 문제로 연주 활동에 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 입술 부상이면 사실 연주자, 특히 관악기 연주자한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단순히 건강 문제를 넘어서 이분의 어떤 커리어 전체, 또 생계 기반 자체를 흔드는 그런 사건이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점이죠.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 그 이후에 연주 활동이 좀 힘들어지면서 생활비 같은 걸 이제 음. 카드 대출로 좀 충당하기 시작하셨고. 네. 그러다가 신용회복위원회 도움도 받으신 이력이 있고요. 어떻게든 좀 다시 일어서 보려고 2019년에는 식당을 또 여셨더라고요. 연주 활동도 가능한 선에서 병행하시면서요. 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식당 운영에 연주 활동까지. 네, 그렇죠. 재기를 위해서 정말 애쓰신 흔적이 보여요. 근데 또 한 번의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오죠. 아, 혹시 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식당 운영이 급격하게 어려워지셨고 소상공인 대출 같은 걸로 버텨보시다가 결국은 폐업에 이르게 되신 거죠. 정말 안타깝네요. 그 부상으로 커리어가 꺾였는데 사업으로 재기하려니 또 팬데믹이 닥치고 여러 요인이 정말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상 진술을 보면 이미 2018년 6월경에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결국 올해 2024년 4월에 파산 선고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파산 원인으로도 딱 명시되어 있어요. 대출이자 된 금융비용 부담, 생활비 지출 증가. 개인적인 어려움, 사업 실패, 외부 요인, 삼중고네요. 그럼 현재 채무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채권자가 하나카드를 포함해서 총 22곳이고요. 총 채무액은 약 3억 1,458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1,500만 원. 와. 근데 현재 직업은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고 월 수입은 약 133만 원 정도라고 하셨죠. 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정말. 그럼 이분의 재산은 현재 어떻게 파악되었나요? 파산 절차에서는 보통 재산을 다 처분해서 빚 갚는 데 쓰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으로 보험 해약하면 돌려받는 돈, 그 환급금이 한 81만 원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예금이 약 502만 원, 또 현재 거주하시는 화곡동 주택의 임차 보증금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아, 재산이 있긴 있네요. 보험금, 예금, 보증금. 그럼 이걸로 빚을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이제 법원이 선임할 파산 관제인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 이 관제인이 재산을 쭉 검토한 결과 이 재산들은 환가, 즉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 재산이 있는데 처분하지 않는다니. 그 이유가 뭔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압류 금지 재산 규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해약 환급금이나 주택 임차 보증금 중 일정 금액까지는 법으로 보호를 받거든요. 아하. 네, 그리고 예금 같은 경우도 이분의 경우 6개월간의 생계비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파산 절차라는 게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인 생활 기반은 좀 지켜준다는 의미네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 중에 제가 보기에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상속재산 관련 내용인데요. 아, 네. 그 부분 중요하죠. 2018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파주시의 토지랑 건물이 상속재산으로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당시에 본인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그걸 전부 어머님께 넘어가도록 협의 분할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파산 절차에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부분입니다. 파산 신청하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가 혹시 재산을 부당하게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감소시킨 혐의는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할 의무가 있거든요. 아, 파산 신청 전의 일인데도요? 그럼요. 특히 가족 간의 재산 이전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신중하게 봅니다.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 상속 포기한 건 어떻게 됐나요? 이미 어머님 명의로 다 넘어갔을 텐데. 관제인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채무자의 법정 상속 지분이 211이었어요. 비록 본인은 포기했지만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재산이 그만큼 줄어든 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관제인이 채무자하고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 법정 상속 지분 211에 해당하는 가치, 계산해보니 약 1,800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을 파산재단, 그러니까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산을 모아두는 곳에 납입하도록 한 겁니다. 와, 상속을 이미 포기했는데도 그 가치만큼은 다시 내놓으라고 한 거군요. 이건 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데요. 법적으로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이전에 있었던 재산 처분 행위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만약 그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해가 되는 행위였다고 판단되면 그 효력을 부인하거나 지금처럼 그 가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는 부인권 행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채무자와의 약정을 통해서 그 가치를 회수하기로 한 거죠. 그렇군요. 상당히 강력한 조치네요. 그럼 그 1,800만 원은 언제까지 내기로 한 건가요? 채무자는 이 1,800만 원을 올해 2024년 10월 30일까지 납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 파산 절차가 단순히 현재 빚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재산 문제까지 이렇게 파고든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또 다른 조사 내용으로는 2023년에 이혼하신 내용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혼하면서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 분할금으로 5천만 원을 받기로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었다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관제인이 검토했겠죠. 네, 당연하죠. 이혼 시의 재산 분할도 파산 절차에서는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혹시 이혼을 빌미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겨서 빼돌리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5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관제인이 검토해보니 이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었던 반면에 전 배우자가 학원 운영 등을 통해서 꾸준히 재산을 형성해온 과정이 인정됐습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5천만 원의 재산 분할은 적정한 수준이고 채권자들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속 포기권은 가액을 반환하라고 했지만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적정하다고 인정을 받은 거네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모든 재산 관련 사안을 그 경위와 결과를 보고 다각도로 검토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마친 현재 파산 관제인의 최종 의견은 어떤가요? 이분은 결국 빚을 탕감받는 그 면책이라는 걸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상 파산 관제인의 공식적인 의견은 현재 의견 보류 상태입니다. 의견 보류요. 그건 아직 판단을 좀 미룬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면책 여부를 확정하기에는 이르다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그 상속 재산 관련 약정금 1,800만 원의 납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 그 돈을 내기로 약속한 걸 지키는지 봐야 한다. 그렇죠.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면책 결정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채권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조사를 위한 기일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이고요. 그 기일을 통해서 채권자들이 이 파산 절차나 면책에 대해서 혹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 그럼 그 1,800만 원 납입이랑 채권자들 의견 수렴 과정이 다 끝나야
최종 결정이 나는 거군요. 면책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파산 선고랑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파산 선고는 이 사람은 현재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법원의 선언이고요. 면책은 파산 선고만으로는 없어지지 않는 그 빚에 대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갚을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파산 절차의 최종 목표는 사실상 이 면책을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에게는 아직 최종 관문이 남아있는 셈이네요. 오늘 저희가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를 통해서 참 청망받던 연주자가 예기치 못한 부상과 사업 실패, 또 팬데믹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산에 이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속 포기나 이혼 같은 과거의 일들까지 법의 잣대로 다시 검토받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파산관제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또 막중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례는 파산 절차라는 것이 단순히 빚을 그냥 없애주는 행정적인 처리가 아니라는 걸 잘 보여주죠. 한 개인의 삶과 재산을 둘러싼 여러 법률 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하는 굉장히 섬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상속재산가액 반환 약정처럼 과거의 어떤 결정이 현재의 법적 책임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리고 관제인의 의견 보류 성태는 이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채무자의 성실한 협조와 약속 이행 여부가 앞으로의 결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또는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능이나 노력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안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개인은 이런 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개인의 재정적 실패와 또 회생의 과정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셨나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더 깊은 고민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잠시 품어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